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지구도 인류도 모두 살리는 과학의 힘. 잠시만요. 지구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왠지 오늘 주제는 기후와 관련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솔직히 그동안 저희가 기후 관련된 주제는 너무 많이 다루지 않았나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기후 변화 때문에 벌어지는 재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특히 봄만 되면 더 극성인데요. 올해가 10년 사이 가장 심할 거라고 하네요. 아니 뭐 지금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김기후 환장할 만한 이거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제인데, 잠깐만, 봄에 위험한 거다. 뭐 황사, 미세먼지, 뭐 조금 이른 더위. 뭐지? 저 성격 급한 거 아시죠? 지금 궁금해서 막 지금 화가 난다. 화가 나. 예? 어머, 기원 씨,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예요. 예? 그게 오늘 주제라고요? 뭐야? 머리에 불 언제 붙었어요? 아이고, 불이야! 산불은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고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글로벌 위기로 보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AI, 드론, 바이오를 활용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더 정밀한 복구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2025년 더욱 거세진 산불의 위험, 더 나아가서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장민아 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을 끄는 진화대원, 감시원들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진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부에서는요, 올 3월 10년 사이 가장 산불 위험이 높은 해라고 공식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2월에 대전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서 2시간 만에 진화를 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3월에 들어서는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 울주, 울진, 충북 옥천까지 산불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진화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3월 22일 충청, 호남, 영남 지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박사님, 예년보다 올해가 산불 발생 확률이 훨씬 높은 그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올해 3월이 최근 10년간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조한 날씨와 강수량 부족인데요. 네. 실제로 강원도 지역에서는 2월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밖에 못 미쳤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기후변화의 영향입니다. 올 봄은 예년보다 좀 따뜻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 상승을 하면 산불 발생 위험이 8.6% 증가하고 2도 정도 상승하면 13.5%가 증가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한 바람, 양간지풍이라고 하는 바람의 영향인데요. 네네. 봄철 동해안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양간지풍은 이제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과 건조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바람이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과 맞게 되면은 일반 산불도 대형화가 되기 쉬운 조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3월 21일 기점으로 해서 산불과 관련한 뉴스를 정말 많이 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이 산불 발생률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실내 올해 봄철 산불은 예년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74건의 산불이 발생했고요. 이는 전년도 11건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3월 들어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70건이고 이 증가한 산불에 따라서 피해 면적 또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16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산불로 소실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에서는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23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경보를 위기로 격상한 바 있고요. 또 3월 21일 전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산불로 3월
20일부터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경계 또는 심각으로 격상을 한 바 있습니다. 국내 한 기후학자에 의하면 올 여름은 4월부터 시작이 되며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지속돼서 당분간 산불 위험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산불의 양상도 좀 달라졌을까요? 과거에는 산불이 발생하면은 산불 내부에서만 이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최근에는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대형 산불로 확산되기 때문에 산림 주변에 있는 시설물이나 뭐 주요 보호 시설 같은 네. 것들에도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2022년에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의 피해 면적이 1만 6천 헥타 정도로 서울 면적의 27% 정도가 소실될 정도로 큰 피해를 초래했고요. 네네. 최근 10년간 산불이 발생한 피해 면적이 100헥타 이상 되는 대형 산불 같은 경우가 이제 32건 정도로 85%가 이제 3월에서 5월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도 3월 중순까지 지금 전국에서 이제 100건 이상의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후 변화 이 현상이 솔직히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는데 진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산불 발생 위험률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다고 봐도 될까요? 먼저 미국을 보면 올해 1월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아, 엄청났죠. 네. 이때 이 산불로 인해서 건물이 소실되었고 주민 29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또 많은 인력들이 이 산불을 끄려고 노력을 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커진 산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산불 피해가 크지 않다고 알려진 일본에서도 최근 큰 산불이 났는데요. 지난 2월 혼슈 북동부 이와테현 오우나토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2,9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됐고 또 주택 210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주민 4만 명이 대피를 해야 됐고 또 이제 운행 중이던 그 열차가 이렇게 중단되는 그런 사회적 혼란도 겪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산불이 더 빈번해지고 강력해지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제 산불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도 세계적으로 상당할 것 같아요. 유엔과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연간 경제적 피해가 이미 수백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2050년까지는 산불 피해 비용이 현재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산불로 인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2023년, 그러니까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했던 연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2,840억 정도의 피해액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결국 이런 산불이라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단순한 지역 재난이 아니라 글로벌 위기의 문제로서 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재난입니다. 산불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또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걸 텐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 또 대응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산불의 확산 경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이야! 산불 이놈 자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미안 씨, 거기 아닙니다. 직접 가지 않고도 밑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지금 갑자기 어디서 헛게 들리는 것 같은데? 에? 근데 뭐라고요? 산에 가지 않고도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고요? 그게 대체 어딘 거지? 오! 그 방금 무전하신 분 네, 접니다. 맞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당연히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현장에 가지 않고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이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탁상공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요, 요새는요, 과학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요,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산불의 발생과 그리고 확산이 어떤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딘데요? 네, 이곳은요, 산림 재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그리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요. 바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재난 예측분석센터입니다. 이건 뭐예요?
네, 이 지도요.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기상청의 일기예보 보시죠. 네. 그런 것처럼요. 우리 동네의 산불 위험이 궁금하다 하면요. 이렇게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파란색에 가까울수록요. 산불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갈수록요. 산불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싶은 지역을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일단 뭐 저의 일터, 일터. 대전의 만년동. 만년동이요. 여기 지금 뭐 아무 표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도시 지역에서는 확인이 어렵죠. 안전한 거. 네, 산불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산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근데 네. 갑자기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뭘 기준으로 예보를 하는 건지 판단 기준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뭔가 눈에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 같은 게 있는지. 이 궁금증을 풀 수 있게 다 준비를 해두었으니까요. 한번 나가보시죠. 알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얼마나 더 가야 되냐고, 피디님. 5분? 맨날 꼭 그 정상 얼마나 더 가냐면 5분만 더 이렇게 가면 한 30분 더 가더만. 아유, 죽겠다. 언니! 안녕하세요. 이 유니폼 방금 센터장님도 입고 계셨는데?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보여주시려고 지금 여기서 저를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산불이 건조할 때 잘 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낙엽의 수분을 측정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사방이 다 낙엽인데 이걸 다 채취를 해요? 정해진 면적 안에서 산림의 연료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면적을 재는 이제 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디서 좀 채취를 할까요? 그 낙엽을 중심으로 채취를 하고요. 그리고 낙엽층 밑에 보면은 낙엽이 이제 부식되면서 불규칙하고 더 작아진 그런 부드러운 층이 있는데요. 부식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층으로 나누어서 채취를 합니다. 네, 이제 실험실로 가셔서 분석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실험실로 이동! 자, 박사님. 힘들게 시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낙엽이 될 것 같은데 대체 이걸 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낙엽의 수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낙엽을 채취해 온 거고요. 저희가 20g 정도를 맞춰서 이제 낙엽을 넣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낙엽이 이제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잘 스테이플러로 스테이플러로 잘 찍어주고요. 밀봉을 하고 네, 이제 건조기에 넣고 24시간 정도 건조를 하게 됩니다. 이 시료는 어제 채취해서 24시간 동안 건조한 낙엽 시료인데요. 무게가 18.6g이 나왔는데요. 연료수표 계산 방법은 생중량에서 건중량을 빼서 그 값을 건중량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티지로 계산이 됩니다. 어제 채취한 낙엽층의 연료수표 결과값은 7.5%였습니다. 그 결과값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기상 조건과 연료 수분 함량의 경향의 변화를 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료 습도 지도를 기상 조건에 따라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분 함량이 일반적으로 몇 % 이하일 때 좀 산불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나요? 저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5% 미만일 때 산불의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제 피부의 수분 함량에 따라서 뭐가 산불을 예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 피부 함량도 좀 체크해 주시면 안 되나요? 5분에 들어가실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가요? 24시간 동안? 네, 24시간 동안 105도씨에서 버티실 수 있으면 이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불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나깨나 안지나 더나 산불 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요. 이 건조한 봄철 산불과의 전쟁, 여러분들도 산불 버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산불 끌 수 있어. 아까 그 녹화 전에 이제 메이크업을 봤는데 오늘따라 유독 제 피부가 좀 촉촉하다 이렇게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만큼은 좀 산불 걱정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헛소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환 씨 피부만큼이나 네. 지구 곳곳이 좀 건조하지 않고 촉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네, 네. 첨단 과학이 접목된 산불 예측 시스템을 보니까 좀 마음이 든든해지는데요. 네. 박사님, 우리나라 산불 대응 시스템 이뿐만이 아니겠죠? 최근 산불 대응 방식이 예측, 감식, 그리고 진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산불 예측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위성 데이터, 기후 정보,
그리고 지형 특성 등을 이용해서 산불 위험 지역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 지역에 대한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과 위성을 활용한 시스템을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열 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가지고 야간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산불이 어디까지 확산됐는지 등을 파악해서 네.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을 요약을 해보자면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직접 감시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AI와 드론이 자동으로 감시해주고 분석해준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산불 발생했을 때 그 진화 기술, 그러니까 불을 어차피 꺼야 되니까 이것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좀 발전했을 것 같은데요. 산불 진화 기술도 더 정밀해지고 신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율비행 드론과 공중진화 시스템인데요. 최근에는 AI가 산불 경로를 예측하고 그리고 또 드론이 소화제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야간이나 또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와 이를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헬기가 직접 가가지고 물을 뿌리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GIS 기술을 더해가지고 좀 필요한 곳에 정밀하게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방제 시스템도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자동 감지 살수 장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센서가 열이나 열기를 감지하면 물을 뿌려서 초기에 산불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산불 위험이 특히 더 높은 지형이 따로 있나 봐요. 지형적 특성이 있나요? 영동 지역은 강한 계절풍과 건조한 기후 그리고 소나무 위주의 식생으로 그렇죠. 이곳에 산불이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매년 봄철에는 이곳에 양간지풍이라는 바람이 매년 봄에 부는데요. 이 바람이 산을 이렇게 넘게 되면 고온 건조하게 돼서 이 바람과 산불이 만나게 되면 수백 헥타르로 그 확산되는 대형 산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원도 산악 지역인데요. 이곳은 험준한 지형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잘 꺼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와 경북 일부 지역인데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산불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고요.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주거지나 산업시설로 이 산불이 번질 수가 있어서 피해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지역별 맞춤형 산불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지역별 맞춤형 산불 예방 대책. 저는 그 마지막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생각해보면 요즘은 그야말로 맞춤 시대잖아요. 뭐 하물며 저희 정장도 맞춤 정장이 있는데 그럼 산불도 이 맞춤형 예방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박사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다수는 소각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평년 대비 기온차, 최소 상대 습도 등 이제 여러 가지 빅데이터 자료를 지수화해서 소각 산불 맞춤식 징후를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이 대형화가 되게 되면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에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대형 산불 징후에 대한 것들도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식 시스템은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이라는 네.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뭐 인공지능 같은 최신의 기술을 접목한 네. 산불 조기 감지 시스템이라던가 우리가 어떤 관리 방안을 내놓는 것이 좋을지를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현재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체계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는 전통적인 진화 방식을 넘어서 이제 AI가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네. 또 드론, 헬기가 자동으로 진화하는 단계까지 발전을 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아요. 현재 개발 중인 뭐 산불 예측 진화 시스템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으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기술이 더 정교해질 것이며 또 드론과 로봇 진화 자원 등의 자동화 시스템도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초고속 재난 위성인 농림 위성이 올 하반기 발사가 되면은 이게 1분 단위로 산불 감시가 가능해져 더욱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산불 상황도 작도법 그리고 친환경 산불 진화 약제 같은 새로운 대응 및 진화 기술도 연구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산불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산불
산불의 위협,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세계 각국에서도 발빠르게 산불을 막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산불이 많이 나는 국가가 아무래도 기술 개발에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캐나다, 미국, 뭐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에 발생한 산불로 약 880만 헥타의 산림이 소실되었고요. 또 이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산불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광대한 산림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AI 기반의 산불 감시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위성 감시망을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산불 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3D 형태로 산불이 어떻게 확산해 나갈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산불을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국토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산불을 감시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캐노피 드론이라는 이제 저고도의 드론을 활용을 해서 산불을 빠르게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탑재한 자율 비행이 가능한 드론인데요. 네. 소화제를 직접 분사를 해서 산불을 진화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은 파이어리스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미국 전역에 대한 산불 예측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또 여기서 산불 확산 속도와 위험 지역을 정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지금 해외 사례들, 특히 그 캐나다, 러시아, 미국, 그 영토 규모로만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저 산불이 났다고 하면은 그 산불이 발생한 장소, 그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항공진화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고정익과 회전익으로 나뉘는데요. 날개를 회전할 수 있냐 없냐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정익인 산불 진화 항공기와 회전익인 드론 그리고 산불 진화 헬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스쿠퍼라 불리는 산불 진화 항공기가 주력인데요. 네.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산불 현장을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근처에 강이나 호수가 있으면 직접 담수를 해가지고 6,000리터의 물을 바로 뿌릴 수가 있는 초동 진화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신기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대형 그 산불 진화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747 슈퍼탱커입니다.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72,000리터의 소화약재를 담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대규모 면적을 한꺼번에 이렇게 포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는 드론 소음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여러 그 드론들이 동시에 산불 현장에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끄는 기술들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드론은 야간에도 열 감지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불을 자동으로 발견하고 소화 약재를 자동으로 이렇게 투하하는 그런 기술들이 점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정익은 활주로가 필요하므로 실제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회전익인 헬기나 드론을 통해서 주로 진화를 하고 있고 또 야간 진화가 가능한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 수리온이라는 국산 헬기를 도입해서 점차 확대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와 좀 뭔가 지형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비슷한 나라들 각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스페인, 포르투갈,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있습니다. 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고온 건조한 환경이 지속되는 환경인데요. 네. 그래서 대형 산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 시스템이나 다양한 감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페르니쿠스 위성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산불 감시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실제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중앙에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연료를 차단해서 산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화선, 그러니까 연료를 제거하는 긴 형태의 띠로 이제 방화선을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 화재가 나면은 소방관들의 위험도 그만큼 좀 높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하루빨리 이 로봇 기술이
이 소방 방제 분야에도 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 로봇 혹은 뭐 로봇 소방관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 소방 분야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먼저 미국과 유럽에서는 로봇 소방관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사정 보행 로봇인 스팟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스팟은 열 감지 센서를 탑재를 해서 화재가 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콜로서스라는 무인 소방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고온 그리고 연기가 심한 환경에서도 물을 분사할 수가 있어서 소방관이 직접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산불을 끌 수 있는 로봇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이 로봇의 특징은 바람이 굉장히 세고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도 물을 정확하게 분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산불 현장에 최적화된 로봇이다 이런 우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봇 소방관 개발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로봇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돼 있고 또 물을 자동으로 뿌릴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네. 입는 로봇인 웨어러블 로봇을 현재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산불 상황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 로봇을 입으면 험한 지역도 좀 손쉽게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무거운 장비도 나를 수가 있어서 진화 대원들의 피로도 감소 그리고 산불 사고 위험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화 대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소방 로봇 소방관이 빨리 정말 말한 것처럼 상용화되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산불에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 세계 각국이 나라마다 공동 연구나 협력 체계를 통해서 결실을 또 맺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불 대응 기술 쪽에서는 어떤가요? 최근 이제 산불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술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네. 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우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그런 광대한 산림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북미 산불 대응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한 산불 위험 예측 모델을 공동으로 그 최신의 기술을 더 접목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위성 데이터를 같이 공유를 해서 앞으로 기술 발전에 있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진화 헬기나 진화 항공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유럽연합에서는 레스큐라는 또 산불 대응 공동 협력 체계를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산불 발생 시 공동으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당연히 관련된 진화 자원 같은 것들도 상호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뭐 산불 예방 공동체 이렇게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공동으로 그 산불이 발생했을 때 네. 항공기를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우리나라도 같습니다.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예. 아시아 쪽도 잘 돼 있나요? 캐나다 산불 한번 말씀을 앞에서 드렸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가 파견이 돼서 실제로 진화 작업에 투입돼서 같이 공동으로 진화 작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좀 자랑스러운데요. 그러네요. K소방.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세 개의 아시아 국가가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동아시아 산불 공동 감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산불 예방 시스템, 또 감시 시스템,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뭐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요인과 또 확산하는 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산불은 산림내 낙엽 등 가연 물질이 산소와 화합해서 열과 빛을 내는 화학 변화의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연료, 산소, 열이 있어야 되며 이를 산불의 3요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산불이 발생하는 요소와 확산하는 요소는 다릅니다. 둘 사이에는 연료라는 인자는 동일하지만 확산에는 지연과 기상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료는 산불 발생 및 확산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에 따라서 침엽수림, 화렵수림, 혼합림으로 나뉘며
기름 성분을 포함한 침엽수가 산불에는 가장 취약합니다. 또한 연료는 높이에 따라서 공중연료, 지상연료, 지중연료로 나뉩니다. 배열 상태에 따라서는 상층에서부터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목층, 낙엽층으로 나뉘는데 초목층 이상을 사다리 연료라고 부릅니다. 이는 대류작용으로 산불이 더욱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므로 사전에 이를 제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지형입니다. 지형은 산불의 확산 3요소 중 가장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여기에는 크게 경사와 방위가 있습니다. 경사가 급할수록 복사열과 대류의 영향으로 산불의 진행 속도는 빨라집니다. 극경사면의 상향사면 확산 속도는 내려가는 속도보다 약 16배가 빠릅니다. 또한 협곡이나 침리 지역은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연기가 모이는 굴뚝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방위입니다. 방위별로 빛을 받는 양, 바람 방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연료 습도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남향과 남서향은 북향에 비해 수강량이 많고 온도가 높으며 상대 습도가 낮아서 쉽게 건조해지는 등 산불이 쉽게 발생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오후 시간에 취약한데요. 편서풍을 만나게 되면 최악의 조합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불 대부분은 남서쪽에서 발생해서 서풍을 만나 북동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입니다. 기상에는 강수량, 습도, 온도, 바람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강우인데요. 비가 오면 연료 습도가 증가해서 산불 발생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강수량이 5mm 이하이면 다음 날, 5에서 10mm 이하이면 3일 후에, 또 10mm 이상이면 4, 5일 후에 산불이 다시 발생할 정도로 건조해집니다. 기상 인자 중에 바람은 산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풍속은 산불 확산 속도에, 풍향은 그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인자입니다.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도 이를 반영해서 그 외의 인자들과 더불어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바람은 3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수분을 증발시켜 연료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드라이기나 선풍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두 번째, 연료에 산소를 공급해서 산불 확산을 키웁니다. 세 번째, 열을 전달하고 불씨를 이동시켜서 산불 확산을 촉진하고 비산화 가능성을 높입니다. 산불은 단순히 산에서 발생한 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 아마 미처 모르셨을 겁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살림을 가꾸고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산불이 기상, 지형, 연료 조건까지 모두 맞물려서 확산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대응 방식도 더 체계적으로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2017년에 강릉에서 발생했던 산불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그 산불 발생한 다음 날에 촬영 때문에 이제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도 이제 얼마나 복구가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촬영을 또 갔었는데 이게 뭐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산림이 황폐화된 거는 뭐 물론이고 민가가 다 타버리니까 이제 그 이재민들 생활하시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산불은 일단 발생하고 나서 끄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게 끈다고 해서 진짜 끝난 게 아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토양 유실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또 이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던가 하는 조림 작업들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조림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토양이 바로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토양 유실을 막는 공법이라든지 또 배수로를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식물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한다던가 또는 동식물이 빨리 숲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뭐 둥지를 사전에 만들어준다거나 특정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피해 복구는 단순하게 산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한다거나 또 생태계를 좀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기술, 또 더 나아가서는 산불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강한 숲을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발 방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곳에 또 산불이 났을 때 이게 복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곳은 사실은 연료가 감소하기 때문에 다시 산불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뒷불 감시하고 사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불 속에 남아있던 이 불씨가 바람이 불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살아나는 재발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산불이 한번 난 곳에 다시 불이 발생하게 되면 식생을 복구하는데 과정이 복잡해지고 또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곳들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드론을 통해 또 아니면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진화선 구축이 중요한데요. 이 진화선이란 거는 마을이나 도로 그리고 산림 주변으로 연료를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AI 기반으로 해서 산불 현장에서 지형이랄지 바람 등을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위치에 이 진화선을 구축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산불에 타지 않는 나무인 이 내화 수종을 조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뭐 내화수종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좀 낯설고 처음 듣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코멘트 해주시겠을까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산불이 잘 붙는 또는 산불이 잘 붙지 않는 이런 나무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무 같은 수종은 침엽수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렇죠.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송진이라고 하는 정유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더 빨리 산불이 잘 붙고 또 오랜 시간 산불이 지속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력수, 침엽수의 특성까지 이런 나무의 특성을 파악해서 어떤 자연 친화적인 방제 방법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장님, 과학이 이제 굉장히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복구 시스템 역시 또 빠르게 진화하고 있죠. 이 드론과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구 시스템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서 산불이 난 곳의 토양 상태와 식생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여기에 맞는 최적의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시드 드론 기술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조림을 직접 하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드론이 산불 피해지에서 씨앗을 바로 발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중에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훨씬 빠르고 또 넓은 면적의 복원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토양 복원 시스템이 있는데요. 산불이 나게 되면 토양이 유실되거나 또 오염되어서 여기에서는 식생이 자라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이때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바이오 기술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AI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복원 시스템을 찾는 그런 기술도 점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의 강한 숲 조성이 점점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화 수종을 조림을 하고요. 이 숲에 있는 수분 함량과 기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산불 예방과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수분 함량도 AI로 분석이 됩니까? 아, 네, 물론입니다. 오, 정말 신기한 게 많네요. 네. 이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서 AI, 드론,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산림 복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정밀하고 또 신속한 산불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이 시간 2025년 산불 동향과 또 대응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점점 더 거세지는 산불의 위협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중요하죠. 기후 변화가 이제 가속화되면 될수록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이제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산불 동향 이걸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최근 발표된 IPCC 제6차 보고서에 의하면 예. 평균 기온 상승, 또 대기 중의 수분 결핍, 또 장기화된 가뭄, 또 불안정한 기상 조건 등이 결합하면서 산불 위험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UNEP가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에는 30% 이상, 그리고 금세기 말에는 50% 이상의 산불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 사례를 보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가 점차 장기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1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면 산불이 연중화가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데요. 네네. 연중 산불 조심 기간이 2000년대에는 136일에서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161일로 약 25일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한 달이 늘어났네, 한 달 정도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특히 올해는 지난 겨울철 전국 강수량이 예년 대비 27%로 낮아 대기가 건조하고 초여름과 같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작은 불씨로도 쉽게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요. 또 여기에 강풍이 더해지면 산불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어 대형화가 될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첨단 대응 체계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시스템은 뭐라고 보세요? 첫 번째로 현재 지금 개발 중인 실시간 산불 감시 및 조기 산불 경보 시스템입니다. 산불 신고에서 또 현장 출동까지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고위상도 위성과 드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또 AI 분석 기술로 연기나 열을 감지해서 조기에 경보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조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산불 진화입니다. 자율비행 드론이 산불을 감시하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소화약제를 투하하고 또 열과 연기가 강한 곳에 로봇이 가가지고 산불을 끌 수 있다면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극경사지나 야간 산불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결국 중요한 건 산불이 이제 재난이다 보니까 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 이 정부에서도 산불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 차원에서도 산불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전국 단위의 산불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AI 기반의 초고속으로 바람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산불 바람 흐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산불이 어디로 확산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서 방화선을 구축하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감지 센서들을 개발해서 설치를 해서 산불 위험 징후를 감시하는 그런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감시하고 이런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전담 드론 부대를 신설해서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야간 산불 대응이 가능한 드론을 확보를 하고 네. 또 열 감지 센서가 부착된 헬기를 도입을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탄소 배출 저감형 복구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산불 피해 난 지역에 그냥 단순하게 나무를 심어서 복구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네네.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높일 수 있는 수종을 별도로 선별해서 심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고려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산불하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불 대응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99%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화입니다. 네. 낙뢰 등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는 연간 2.7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전국의 모든 진화 자원이 동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 진화 자원이 대형 산불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게 됩니다. 지금의 환경은 조그만 불씨에도 산불로 옮겨 붙을 수 있으므로 산불에 인접한 곳에서 소각행위를 한다거나 담배 피면 안 돼요.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가다가 산불을 딱 발견을 했다.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사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맞아요. 같거든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야 하고 주변에 전파하는 거 여기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센터장님? 산불을 발견하셨을 때는 절대 무리하게 지나시는 것보다 신고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네. 실제 산불 현장에서는 매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주로 연기에 의한 질식, 호흡기 질환, 골절, 그리고 화상 등의 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산불이 아주 작은 상태가 아니라면
신고한 후에 진화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신고는 119나 산림관서 아니면 스마트폰 앱 스마트 산림 제일을 이용하시면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현재 계시는 정확한 위치, 산불의 크기, 주변의 민가 유무 등을 알려주시면 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신고가 우선이라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기후변화와 함께 점점 더 거세지는 산불의 위협. 하지만 앞으로 AI, 드론, 위성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산림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돼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환.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일수다. 불이야. 어머 어떻게. 그런데 말이죠. 불을 끄는 방법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을 끄기 위한 강력한 한방 맞불 작전이 있습니다. 산불의 발생 조건인 산소, 불씨, 그리고 연료. 자, 이 중에서 땔감 역할을 하는 연료가 쌓여서 큰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불로 태워서 관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그야말로 불로 맞서는 거죠. 소리로 불을 끄는 소리 소화 방법도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한데요. 스피커 소리에서 발생되는 저주파의 진동 에너지가 이 공기 분자의 진동을 증가시켜서 이 산소가 불에 닿지 못하게 하고 불의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강한 음파가 산소 공급을 방해해서 불꽃이 금방 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은 작은 불에는 효과가 있지만 대규모 산불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네요. 산불이 진화된 후에는 버섯 곰팡이를 활용해서 불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균류는 자연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불에 탄 목재를 분해해서 재발화 위험을 줄이고 더 나아가 생태계 복구의 길을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산불을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 산불 너? 자,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일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봄철 산불의 동향과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니죠. 봄철 산불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 산불은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산불! 비켜라! 멋진 자세네요. 네. 저도 기환 씨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시죠. 예. 네. 두 분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센터장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산불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